시원한 독설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이 자신을 보호하고 악당들을 공격할 수도 있어서 늘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힘에 대한 키케로의 예찬도 있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젊은 나이에 집정관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 속에 정직하고 올바른 신념이 빠져 있으면 인류를 절망에 빠뜨린 히틀러가 되기도 하고 워터게이트의 닉슨과 같은 불명예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치인은 정직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외연을 확장해서 지지도나 높일까 생각하면서 회개한 용어를 쓰고 사람들 관심이나 끌려는 정치인들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사람들, 그들의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정독해 나가면서 넘겨보아야 합니다. 세월호로 돌아오지 못한 304명의 희생자 영혼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럽고 미안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정유섭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인터뷰하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청취하시는 도중에 이 정유섭 새롭게 국정조사 특위의 간사로 임명되신 정유섭 의원과 박원순 시장에게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샵 0945 단문 50원 그리고 장문일 경우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정유섭 의원과 박원순 시장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맡게 되신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유섭입니다. 네, 새롭게 간사로 선임되셨는데 어떻습니까? 각오가 있으십니까? 예. 제가 이제 이 간사를 저도 거부를 했죠. 고사를 했는데. 왜 고사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여당 간사가 욕먹는 자리입니다. 특히 그 최수슬 게이트. 있어서는. 왜 욕을 먹습니까? 이완영 간사가 악역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니, 제대로 내용을 취조하시고 하시면은, 예. 당의 입장도 어쨌든, 당의 입장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우선 지도부에서 받은.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악역을 하게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걸 했고, 제가 초선이잖아요. 네네. 초선이 간사는 또 안 맞아요.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초기부터 네. 새누리당의 그 위원으로 들어왔던 분이 저하고 이만희 의원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근데 이만희 의원은 또 위중조사국 있다 그래서 흠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어서. 네. 맡아서 저라도 이제 아름답게 이걸 마무리를 해서. 네네. 국민들한테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네. 하는 그런 각오를 맡았습니다. 네, 흔히들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요즘, 오늘 안 그래도 정유섭 의원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검색을 했더니만 해양수산 쪽에 상당히 전문가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트위터에 올라오는 내용 중에서 안 좋은 글들도 몇 개가 있어요. 대통령 7시간 놀아도 된다, 이런 말씀 하셨다고 상당히 또 반대하더라고요. 그 말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이. 네네. 대통령이 인사를 잘하면 놀아도 되지만 인사를 잘못했으니까 놀면 안 앞에 된다. 빠졌군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뒷부분을 빼고 앞부분만 얘기하면 그거는 그거는 곡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자, 어쨌든 초선이시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임무를 맡으셨으니까 오늘 국조특위 회의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되셨습니까? 오늘 두 가지인데요. 네. 간사 선임의 건하고 증인들 추가하는 문제, 네. 그다음에 조윤선 장관, 그다음에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차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 그런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유섭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셨습니까? 저희는 제가 이제 간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의 입장을 우리 당이 생각하는 거에 대한 당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을 했죠. 네. 그 당의 입장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바대로 고발에 대해서는 반대다. 고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논리로 반대다. 네. 다만 이게 국조위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투표를 한다든지 표결을 한다든지 또는 전체 의견으로 해서 우리가 소수 의견으로 제시만 되면 의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다.
뭐 그런 입장이었죠. 네. 그동안에 이게 쭉 한번 팔로우를, 그러니까 쭉 이 국정조사 특위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맡게 되신 겁니까? 저는 뭐 제가 간사가 되리라는 거는 저는 생각을 하지 그렇군요. 않고요. 그렇지만 뭐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서 계속 네. 참여해 왔으니까. 네네. 제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많은 국민들이 사실상 국정조사 특위에 그 중계되는 내용도 보시고 언론에 나오는 많은 내용도 이제 보시면서 예. 뭐라 그럴까요? 공통적으로 공감대 비슷하게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으로 이어지는 뭔가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국정농단의 어떤 책임과 위증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이제 국정조사란 말이죠. 네. 어떤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쪽에서 뭐 거짓말한다고 해서 그걸 뭐 증거를 어디서 찾아서 제시할 수 있는 네.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특검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죠. 이 사람 당사자들 증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걸 보여주고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는 특검에서 그렇지만 하겠죠. 주갤러라든지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야당 쪽 의원들에게 제보 같은 내용들을 많이 전달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저희한테는 제보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왜 그러죠? 왜 제보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는 뭐 정부 편이다 또는 여당은 제대로 안 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홍창표 의원인가요? 그분들은 상당히 날카롭게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던데. 뭐 저도 날카롭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렇죠. 또 그렇게 안 보시는 모양이죠.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여당보다는 야당 쪽에 좀 더 많은 제보를 한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럼 9일에 열리는 마지막 청문회 국정조사 TV를 앞두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김성태 위원장이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기회라뇨? 뭐 그동안에 위증한 게 있으면 이번에 바로 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위증 혐의자 중에서 그때 나오는 사람은 조윤선 장관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한테 전번에 청문회 때 말했던 것에 대한 그 진실을 새로 얘기하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고요. 다른 증인들은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유섭 의원께서 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생각하시건 뭐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이 듣고 계시는 가운데 그러면 나는 적어도 이런 역할을 통해서 이런 것은 밝혔다 내지는 이런 것은 내가 바로 잡았다라고 하실 수 있는 내용이 뭐 있습니까? 저는요 아까 그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을 때 뭐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세월호 그 관계에 있어서 책도 쓰셨어요, 그죠? 해경이 선장이 퇴선 권한이 있는데 선장밖에 퇴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선장한테 누구도 그 해경 서장이든 청장이든 사회청장이 누구도 선장을 콜한 사람이 없다. 그게 제일 문제다. 선장을 콜해서 선장을 장악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지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선장도 우왕좌왕하고 이 다른 사람들도 우왕좌왕한 거다.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병우 증인이 많은 부분에서 이제 위증을 하고 뭐 전부 모든 상황에서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어이없어 했던 게 최순실을 뭐 전혀 모른다고 하잖아요. 모든 정황상 또 그 자기 장모님하고 최순실의 관계 봤을 때 모든 정황상 최순실을 모를 수밖에 없는데 모를 수는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조하는 모습을 제가 정확하게 찔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셨을 때 우병우 증인이 위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무조건 뭐 모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병우 증인이 그 저희가 얘기할 때 우병우 증인이 민정비서관으로 들어오고 민정수석이 되고 하는 그 관계에 있어 장모님과 최순실과의 관계가
그거는 명예가 나오고 기영 CC 네네. 직원들의 녹음도 있고요. 그렇군요. 또 목격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건 분명한 의심이죠. 그러면 지금 또 다른 이슈가 지금 정유라 씨가 덴마크 현지에서 이제 지금 구금 중인데 예. 거기 가서 청문회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하태경 의원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 지금 덴마크 검찰에서 이제 구금하고 있는데 네. 하나의 압박 수단으로 제기한 문제지. 네. 전번에 이제 우리가 구치소까지 찾아가서 실현성은 없다. 예. 네. 그러니까 압박 수단으로 극단적인 그런 얘기를 한 거지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얘기죠. 제가 앞에서도 우리 피터에게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 국정조사가 70일로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활동 기간이 연장 문제는 어떻게 좀 논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는 국조위 간사로서 국민들한테 이제 이 특조위가 만족을 드리지 못했다면 연장하는 거에 동의한다고 또 얘기를 했고요. 네. 개인적으로도 연장하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예. 그 청문회를 이제 추가 개최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정유라 문제, 또 KT 포스코 임원들 문제, 또 삼성의 삼성전자 사장님들 나오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청문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본회의 의결사항이에요. 저희가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군요. 원내대표들이 협의를 하셔서 이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연장할 것이냐 여부를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원내대표한테 연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해양 전문가시고 또 세월호에 관한 저서까지 쓰셔서 조금 그쪽도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갖고 제가 그 부분은 다음 기회가 되면 세월호는 왜라는 책을 쓰셔서 제가 한번 여쭐 기회가 있으면 한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정유섭 의원이었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야권 잠룡들의 대선 레이스 본격화되고 있죠. 어제 안희정 지사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연결해서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네네.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청취자분들에게 시장님께 궁금한 점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여쭤보겠다고 했는데 글자를 좀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네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질문하는 가운데 이분들이 질문 드리는 것도 한번 대신해서 질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오늘 페이스북에 글 올리셨습니다. 예. 어떻게 올리셨습니까? 어제 올리셨습니까? 그렇죠? 예. 어제군요. 죄송합니다. 예.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누란의 위기 속에 특히 우리 국민들이 정말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말 어떤 과거 시대의 낡은 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된다는 게 지금 모든 국민의 갈망이고 꿈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어떤 혁신과 새로운 변화의 어떤 그 역할을 하시겠다. 새로운 역할, 리더십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제가 살아온 삶이 그런 혁신의 삶이고 또 공공의 삶이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그래도 준비되고 검증된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역사적인 요구, 시대의 요구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려서 제가 그걸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 살아오시면서 나름대로 혁신가였고 또 그런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일기장을 한번 넘겨보죠. 그러면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생각하실 때 나는 유능한 혁신가다. 그래서 나는 이런 고비를 이렇게 넘긴 적도 있었고 이렇게 혁신을 해서 내가 오늘의 서울시장으로서 서고 또 대선까지 내가 꿈을 꾸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의 일기장에서 나오는 사례나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사실 시대가 요구하는 그 비전을
따라서 실천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권위주의 시절에는 제가 인권 변호사로서 네. 또 정말 삶의 민주주의가 필요할 때는 참여연대를 통해서 네. 그다음에 또 우리 국민의 통합이나 이런 나눔 문화가 필요할 때는 아름다운 재단이나 아름다운 가게를 네. 또 어떤 지방정부 혁신을 위해서는 제가 희망제약소를 그리고 5년 동안 서울시정을 맡으면서 네.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문제 이런 문제를 제가 천착하면서 늘 혁신하고 성공시켜왔죠. 저는 하나의 사회적 어떤 리더, 기업인이었다 이렇게 네.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기업인이라는 게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렇죠. 안트로프로너십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늘 만들어 오고 그걸 실천하고 또 성공시켜 왔다. 그러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그 이재명 시장하고 국회에서 만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민생에 답이 있다, 민생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민생이라는 게 사실 저는 그 말이 좀 오염돼 있는데요. 예. 누구나 민생하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서울시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7조가 넘는 네. 채무를 제가 감축해서 네. 그걸 서울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연 예산이? 전체가 총계로 하면 한 30조가 되죠. 30조. 지금 현재 그러니까 부채 현황은요? 부채간 채무라고 예. 말하면 예. 이자가 나가고 예. 변지계가 있는 예. 그 채무가 20조 정도 되는 걸 제가 7조 한 6천억 정도를 갚았죠. 예.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 4조밖에 안 되던 예. 이 복지 비용을 네. 사회복지를 한 8조 6천억으로 늘렸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살림은 알뜰하게 살아서 네.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네. 그리고 또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네. 그런 일에 투자했으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바로 이런 위기를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해결사로서의 그런 유능한 리더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서울시장으로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복지 비용도 늘리고 하셨는데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김영란법이라든지 또는 뭐라 그럴까요? 메르스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예측치 못한 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서울시에 모여 사는 우리 2천만 수도권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정책의 어떤 뚜렷한 현실성 이게 있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책 수단이 대부분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네. 지방정부가 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메르스 박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실 메르스는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질병관리본부가 그렇죠. 있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정부가 이게 우왕좌왕하고 사실 무능한 상태였기 먼저 때문에 치고 나오셨죠. 제가 그때 그것을 말하자면 우선 다른 것보다 네. 이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은 일단 정보를 빨리 공유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공개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밤중에 심야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병원들의 이름을 알리고 네. 또 조치를 긴급하게 취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메르스도 결국 서울시로부터 저로부터 말하자면 이게 해결됐죠. 해결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네. 예, 그렇죠. 제가 메르스 사령관이라고 그때 이분들을 국민들이 해주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삶의 문제를 네. 또 이런 위기의 문제를 네. 이런 우리 국민의 고통의 문제를 저는 해결해 오는 그 과정이었다 바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는 어떻습니까? 서울시를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시장으로서 이렇게 봉직하시면서 외교적인 측면에서 서울시는 이렇게 도시 경쟁력이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사실 서울시는 외교 국방 빼고는 다 했다 이런 말 하지만 네. 외교도 엄청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지금 전 세계 50개가 넘는 도시에 서울의 도시의 경험을 수출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아예 해외 도시 수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수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환성 시스템을 네. 몽골 울란바토르에 SPC 회사를 만들어서 네. 지금 판매를 했다든지 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회의하기 좋은 도시 세계 1위. 네. 그다음에 부자 여행객들이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쓰는 도시 1위 서울. 네. 정보화 도시 1위 서울. 그다음에 마이스라고 아주 관광의 핵심 말하자면 알짜를 마이스라고 하거든요. 네. 컨벤션이라든지 큰 회의를 여는 네. 이게 세계 3위라든지 떠오르는 금융도시 7위라든지 파워 도시 경쟁력
6이라든지 뭐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예. 제가 다 주워 섬길 수도 없을 정도로 많죠. 예, 그런 내용들이 사실 뭐 역대 서울시장께서 쭉 해온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업무의 연장생산에서 계속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도 물론 그런 부분도 그렇죠. 있죠. 또 서울에 워낙 많은 국민들이 살고 계시니까 그런 부대 시설이 많이 확장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이제 과거에는 서울시를 주로 하드웨어로 토건 중심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청계천 하나 갖고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서울시역 고가도 그거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하시는 거는 토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야말로 자동차 중심으로부터 사람 중심의 도시로 만드는 보행 친화 도시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사람들이 걸어서 다 다닐 수 있게. 그게 전 세계 트렌드고요. 말하자면 저는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 토목 어떤 행정으로부터 그야말로 시민이 중심이고 또 시민의 어떤 가치, 존엄성이 중심이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도시로 만들어 온 것이죠. 네, 오세훈 전 시장이 가졌던 정책 중에서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이건 참 좋다 해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유지하고 계신 정책이 있다면 하나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전임 시장이 했던 것은 물론 비판적으로 보기는 하되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지. 이 임기 중에 어떻게 모든 것을 처음으로 시작합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뭐 그 이전 시대부터 해왔던 또 뭐 예컨대 도시교통, 대중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끊임없이 이어받아서 예컨대 뭐 경전철 이거 확대해서 교통 약자들, 교통 소외 지역을 이렇게 접근성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님 때부터 쭉 해왔던 일들이죠. 오늘 그 민주당에서 민주정책연구원입니까? 거기서 개헌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나왔어요. 그거 시장님도 받기는 받았다. 근데 열어보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돌려봤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한테 메일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특히 뭐 개인적인 메일 아닌 경우는 제가 봐서 그냥 삭제해버리고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 저는. 네. 자, 이제 대선 주자들 가운데서 몇몇 유력 주자들에 대한 뭐 인물 평가, 좀 평가라는 것은 뭐 이상하지만 한번 경쟁력이 나는 이런 부분에서 있다. 먼저 문재인 후보에 비교해서는 나는 이런 점이 있고 안희정 후보에 비해서는 이런 게 있고 또 이재명 성남시장에 비해서는 나는 이런 야권 내에서는 이런 경기에서 나는 경쟁력이 있다. 앞에서 뭐 대충 말씀은 많이 주셨는데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사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신경 쓸 대상이 뭐 정치인이 아니라 사실 국민이죠. 근데 너무 지금 지지율이 4%대로 상당히 좀 낮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뭐 과거의 역대 선거에서 보면 사실 이 한 자리 숫자에서 치고 올라갔던 사람들이 많죠. 오히려 대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간 적이 없죠. 저는 그 여론의 일일비할게 아니고 정말 국민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자신만의 있어 가져가면 된다. 특히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서울시장 제가 보궐선거 되면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시장이 돼서 바로 당선 그 다음날부터 시장을 봤는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도 사실은 그 인수위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준비되고 검증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인생의 어떤 걸어온 길, 또 그 사람이 꿈꾸었던 세상, 그리고 성취했던 것들, 이런 걸 이제 잘 검증해 주신다면 저는 뭐 그는 정말 시간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좀 이르신 감이 있으셔가지고 문재인 뭐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는 평가를 좀 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국민들이 다 하시겠죠. 국민들이 하시는데 또 우리 박 시장께서 어떤 생각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어떻습니까? 뭐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외교관 출신이시니까 이 국내에 아주 정말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복잡다단하고 제가 서울시장을 맡아봐도 사실 뭐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지금 다 치면 1610명 한 4만 7천 명 되거든요. 그럼요. 대한민국 거의 100만 공직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더군다나 오늘과 같이 위기의 시대에서 국민들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은 저는 이런 어떤 종합적인 경험, 경륜 없이는 사실 성공하기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역대 우리 대통령들이 사실 뭐 우리 국민들은 다 제일 좋다고 해서 뽑았지만
사실 뭐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고 떠난 분들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네. 우리가 이번 선거야말로 정말 존경하고 마지막 끝나고 나서라도 손녀 손 잡고 좀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예. 뭐 재래시장에 가서 좀 떡국도 먹고 이럴 수 있는 우리가 리더를 이제는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계속 경선까지 가실 겁니까? 뭐 저는 정해진 원칙대로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고자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시려고 하는데 밖에 10만 명이나 되는 온라인 뭐 당원도 있고 이렇게 뭐 지지 세력이 있는 분하고 과연 게임이 될까요? 처음부터?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야말로 천심이 민심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바라는 정말 이 시기에 가장 훌륭한 덕목을 가지는 것. 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정략적 또는 뭐 그런 어떤 정파적인 그것도 결국은 국민의 어떤 바람, 국민의 꿈, 국민의 요구에는 이길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8642번님이 꼭 대통령 되셔서 전국을 안정시키시고 나라 채무도 70조 정도 줄여주세요라고 하셨고요. 네. 올해 이제 시작. 정말 준비되어 있습니다. 0972번님은 올해 시작인데 하나 뿌린 딸 꼭 시집 보내고 싶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을 공공의 나라로 방금 말씀 보육이라든지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 우리가 해결해서 정말 아이들 결혼하고 싶어하고 출산하고 싶어하고 그런 나라 만들어야죠. 4869번님이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이건 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장 출마하실 때 임기는 꼭 마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선출직 공무원의 운명이라는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임기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어떤 가능하면 그래서 그 경선에서도 서울시장직을 유지하고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런 마음 염두에 두고 늘 초심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6941번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지금 썩어 빠진 의원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대선 출마 생각을 하신 건가요? 진정으로 국민이 현재 간절히 원하는 난세의 영웅이 본인이라 생각해서 출마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뭐 사실은 여의도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시민운동가로 정말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을 쭉 해왔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정치라는 게 물론 여의도 정치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늘 그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경청하고 또 공감하고 또 소통하는 이런 리더십이 가장 지금 필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기존의 정치권과는 다른 그런 컨셉, 그런 이 접근, 그런 태도로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지금 또 다른 대권 주자로 꼽히는 손학규 전 대표한테 안희정 지사가 대선배로 좀 남아달라. 정치 일선에서 좀 대해 주시고 이런 발언을 했는데 시장님 보시기에 적절한 제안 같습니까? 저는 뭐 다른 분들에 대해서 제가 논평하는 그런 정치 평론가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분들은 뭐 누구든 자기의 어떤 이 실존적 결단으로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저는 어떻게 그런 준비된 검증된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어필할지 뭐 저는 그것만 해도 뭐 바쁘지 않습니까? 좀 아픈 질문일 수도 있는데 과거에 안철수 의원하고 시장의 양보를 받으실 때 그때도 안철수 의원에게 지금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건 당신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나는 시장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두 분이 협의하셔서 충분히 의견의 일치를 보신 겁니까? 그때는 뭐 안 대표님이 사실은 시장으로서 출마하겠다는 확실한 그 결단이 없는 상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고요. 근데 뭐 저는 어떤 개인적인 관계와 또 이런 정치적인 공적 관계는 또 좀 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뭐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는데 이 시장님 출마하실 때 하신 약속 꼭 지켜주시고 대선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나만 쓰기 아깝다는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죠. 회원으로 가입하여 알뜰히 구매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796만 소비자와 회원이 선택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의 시작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부터. 이젠 믿음을 사십시오. 소비자 유통의 힘 직접 판매 공제조합.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소현 인기 있죠? 2588 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상부로 돌아오겠습니다.